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룰 수 없습니다. 언론 권력의 끝없는 왜곡과 조작의 숨은 7가지 비밀.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지킨다. 조기숙 정치학 박사의 팩트로 파헤친 보고서.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 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엔이지.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4개의 사드 발사대 존재를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군이 누락시킨 사건을 처음 보도할 때 일부 언론에서는 진실공방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데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 확정된 게 아니니 진실공방이라는 거죠. 형식 논리로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런 형식 논리는 여야 진보 보수처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양 당사자가 맞설 때 흔히 등장합니다. 어느 한쪽 편들지 않으면서 양 주장을 모두 전달하는 기계적 균형으로 언론은 어느 일방의 원망이나 비난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이 가지는 미덕이 있습니다. 양자 주장 모두를 병렬 나열하고 그 판단은 독자에게, 유권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 공정할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 타임즈가 미 대선에서 어느 일방 트럼프 반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것인가? 뉴욕타임스가 오바마 지지를 대선에서 공개 선언한 것은 어용 언론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인가? 저는 이번 대선을 겪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을 작동시켜왔던 기본 원리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때가 됐다. 어제 옳았던 원리가 내일도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앞으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 사드 네 개의 발사대 의도적인 누락, 결국 하루 만에 의도적인 누락으로 이제 청와대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자가 처음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가 모 캠프에 보관돼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하기를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이러한 문구가 모두 상쇄됐고요.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조사 하루도 안 돼서 그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 전날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이미 알던 걸 왜 모른 척 하냐. 어제 저희가 아침에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하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사장은 당사자한테 보고 안 받고 직원한테 자기 신문 보고 회사 운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초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네, 보고서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네, 초안에는 6개, 캠프 어디, 그 다음에 4개가 추가, 이런 말이 다 있었는데 그냥 다 없어지고 한국에 전개됐다. 원래 있었던 걸 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는 이거는 군사재판의 대상이라고 봐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이거 3부에서 따로 한번 다룰 텐데. 어쨌든 어제 나온 관련 뉴스가 아주 많아서 이어서 뉴스를 전해주세요. 네, 청와대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4기 추가 반입됐다는데요 라고 한민구 장관한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고의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부인했다라고 판단했고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흔히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냐고 구체적으로 묻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있다 없다죠. 예, 지금 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그 사드 4개가 정말로 추가로 들어왔어요? 라고 묻는데 할 수 있는 말은 그렇다 아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보고서에 없냐? 그러면 이런저런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어쩌려고 이러는 거죠?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뉘앙스의 차이다라고 이제 해명했죠. 네,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 한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뉘앙스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해명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여기서 말을 했더라면 훨씬 더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해가 안 가네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의도가 상황이죠. 있죠. 당연히. 지금으로서는요. 구체적으로 묻는데 4개가 추가 반입됐냐고. 근데 거기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해놓고 그건 뉘앙스 차이라니요. 장난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장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인데요, 저는. 참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사드 보고 고의 누락 사건에 대한 청와대 조사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준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김 전 실장에게 직접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부터 장비 반입 과정까지 사드 배치 전체 과정을 지휘한 주역이 김 전 실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한 장관의 태도를 그나마 한 장관의 입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해석해 주자면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국방부는 사실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뭐 그렇게 볼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사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말만 하면 정반대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니까 도입 초기부터. 그래서 자기들은 사드 관련해서 제대로 통보받은 게 하나도 없고 손발 노릇만 했는데 그 책임은 이제는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깔려서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게 저희 유일한 해석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라는 말이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건 저쪽에서 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나.
그 외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여하간 이제 정조주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포커스를 맞춰줬다 이런 거네요. 사드 관련해서는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탄핵 심판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그 직전에 일단. 예, 나흘 앞두고요. 3월 6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들어왔고. 또 대선을 앞두고요. 대선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미군에서도 새로운 정부 들어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배치가 됐고 저런 것도 있었죠. 미군이 작년에 이거는 환경평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8, 9개월 있다가 될 거다. 작년 말에. 그렇게 됐었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환경평가 이후에 들어오는구나. 전부 다 싸그리 무시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네. 누가 이걸 했냐 이거죠. 누가. 그래서 알박기라는 얘기가 있었죠. 심지어 외교부에서는 중국 반발이랑 한중 정상회담 고려해서 발표식이 늦춰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 묵살됐다고 합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의혹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도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예. 국방부와 실제 진행도 안 맞고 미군의 발언과 실제 진행도 안 맞고 원래 했던 일정과 실제 운영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누가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냐. 이게 이제 의문의 핵심이죠. 무기가 도움이 된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심지어 김관진 전 실장이 이끌었던 국가안보실이 새 정부에 사드 자료 일체 넘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드 보고도 소극적이었다라고 하고요. 국가안보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열흘 이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진행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국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네. 직접이요. 그래서 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도 곧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달에. 그러면 묻지 않아도 답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보고서가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드 관련 일체의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리고 말고를 결정할 일인가요 이게? 무조건 알려야 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는. 참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소위 로키드 마틴 같은 군수업체 로비가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안 가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저는 이건 군사재판 대상이 될 것도 같은 정도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했는데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해서 엄벌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방부가 억울할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3월 6일 날인가요? 네, 국내 반입됐고요. 예, 헌재 판결 바로 직전에 3, 4일 전에 들어오고 나서 국방부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실전 배치될 수는 없다. 대선 이전까지는 그렇게 말한 다음 날 바로 가동이 시작됐어요. 국방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국방부는 모르는 무기가 군사 무기가 국방부 모르게 일정이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미국의 10억 달러 관련 발언에서도요. 국방부는 계속 딴소리 했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는 여기서 전혀 배제했다는 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군사 무기를 국방부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국방부가 여기서 배제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뉴스가 있었지만 가장 웃긴 건 그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2기가 발사돼. 근데 절차가 남아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생각했겠죠. 대선 이전에는 실전 배치 안 된다. 다음날 바로 시작돼요. 다음날. 다음날 가동. 그런 의미에서 김관진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는 말. 그런 억울함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억울함이 묻어 있어도 청와대가 묻는데 통수권자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직 현직 장관입니다. 당연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물어봐요. 알죠, 당연히. 예. 아는데 그렇게 답한 거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외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준.
자, 이거는 저희가 3부에 또 다루겠고요.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놀랍습니다. 알면 알수록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좀 길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3부에서 추가로 다루겠고.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가 어제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 또 삼성의 특혜성 승마 지원은 모두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예. 이 목소리에 담긴 뭐랄까요.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다 하고 반응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억울하다고도 하고요.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까지는 안다고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약간 다 모른다는 이 자세로 검찰 조사 임할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8시간 동안 검찰 조사 받았고 야간 조사 거부해서 남부구치소 갔습니다. 최순실 씨도 거기 있는데 만나진 않고요. 독방에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태도만으로 피의자 검찰의 신문을 완전히 빠져나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검찰은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게 될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전공을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아니라 그냥 뭐 들어갈 수 있는 전공을 들어갔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모든 게 엄마 탓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기조로 보입니다. 그러다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는 얘기를. 전공은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를 몇 번 갔습니까? 교수님을 찾아가고. 자.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학사비리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딸이 어려운 귀국길에 올랐는데 가슴이 아프다면서 선처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7년이나 나왔습니까? 네, 구형이고요. 구형이 7년이군요. 예. 아직 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절반 정도가 되니까. 절반에서 좀 넘게. 근데 이거는 2대 입학권만 가지고 그런 거군요. 예, 학사비리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적은 형량은 아니네요. 예, 나머지 건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구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인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제 구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예, 저도 이게 참 낯설어서 찾아봤는데 강제 구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 징계 수단이 딱히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제 구인은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강제 구인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강제 구인이라는 건 뭐 출석 요청이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뭐 벌금이나 청문회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다. 벌금 내잖아요. 그럴 때 청문회는 강제 구인을 할 수는 없죠. 이건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사람들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구속하는 이유가 이렇게 재판 과정이나 증인 이런 과정에서 쉽게 조사하고 구인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주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요. 근데 구치소에 있는데 강제 구인 하려고 갔는데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부할 수 없는 걸 거부한 거죠. 예. 네. 1시간이나 정당한 법 집행 응해달라 설득했는데 건강과 재판 준비 이유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물리력 행사해야 하는데 특검 그렇죠. 쪽에서는 들고 오죠. 들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물리력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걸 왜냐하면 강제 구인했다는 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감옥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다고 거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 보는 뉴스네요. 강제 구인장을 거부했다는 건. 그럼 강제가 아니죠.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날치기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됐다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아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요, 여기 새누리당입니다. 아, 그렇죠. 예. 조원진 의원 한석인 새누리당. 현 새누리당입니다. 착각했어 잠시. 예. 현 새누리당. 예. 탈당해서 예. 대선 후보였죠. 예. 네, 이분이 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 안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서 남아있는 영상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막 찍어요. 희귀한 장면이 있을 경우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하고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잘한다.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네. 배에서 나오는 소리네요. 예. 얼굴을 보지 않고 촬영해서 어제 노룩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를 눈을 맞추고 한 게 아니라. 예. 네,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그냥 업어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뉴스 하나 정도 짧게 전달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JTBC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제도에 기획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그 뉴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JTBC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산을 깎아 만든 땅에 컨테이너만 올려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던데,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부동산 가치가 없는 맹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혹은 뭐 고속도로 한다든지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그런 맹지에다가 이 알박기 같은 거에서 나중에 개발 차익을 노리는 투기죠, 투기. 그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저도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대로라면 거기다가 컨테이너만 세우고 나중에 그것이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인 거죠. 예.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수인 것이 제가 보기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려면 그런 용도 변경이 예정돼 있는 곳. 그곳에 미리 알박기 컨테이너를 탁 받고 나중에 용도 변경이 돼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게 이런 논리 전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다 컨테이너를 갖다 뒀다고 저절로 임야에서 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가 임야를 사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산도 깎고 기초를 하려면 콘크리트 소위 업계 말로 공구리를 치른 거죠.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대지를 만들고 건축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모듈 하우스를 짓고 그럼 당연히 주변에 임야 공제시가보다는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기획부동산 컨테이너 알박기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3년간 실거주하지는 않아요. 그럼 알박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을 한 필지만 매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지목이 변경될 땅이면 개발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개발 차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목이 변경될 땅인 걸 미리 알았다. 한 필지만 살 리가 없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니 이상한 기사라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낸 거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용도 변경이 될 건데 왜 자기가 집을 지어서 미리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더 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부동산에.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이거 JTBC 그 해당 기자가 후속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곤욕을 치를 만한 기사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자, 화제 코너입니다. 오늘 한 분은 그런데 저 시대에 못 나오시고 전화 연결입니다. 여당이 대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왜 정유라 영혼털이 전문가 안민석입니다. 영혼털이 전문가. 의원님 왜 갑자기 말씀도 없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제가 북콘서트를 어제 울산에서 하고요. 또 오늘 또 부산에서 북콘서트가 있어서 못 올라갔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곤해서 강행군 하기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배신이네요. 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테마 음악을 드렸었는데, 세타령을. 저희가 이제 너무하다고 하셔가지고, 선택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요로 할까요? 팝으로 할까요? 뭐,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내 선택에 의해서 판단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부드럽게. 공장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부드럽게 팝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어제 김연아 의원님 혼자서만 투표를 한 거 보니까 아직 김성태 의원님께서 김연아 의원님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안민석 의원님 행동을 안 하셔서 참 유감이었어요. 음악 나올 차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등장음악이 필요합니다.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저게요. 엘칸드로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 맞죠? 대학교 때 좋아했던 팝송인데요. 네, 내용이 이제 새가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네, 엘칸드로 파사, 맞죠? 네, 맞습니다. 엘칸드로 네. 파사. 아이고, 좋습니다. 저희가 서정적으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너무 세타령이 너무 직접적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엘칸드로 파사. 아주 아침에 품격 있는 노래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깔끔합니다. 품격 있고. 참고로 콘도로는 남미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공장장 언제까지 그렇게 즐기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무슨 말이든지 좋아요. 즐기는지.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나도 많이. 아니, 김성태 의원님 이 노래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만. 옛날에 80년대 굉장히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저도 이 팝송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어폰을 하셔야지 안민석 의원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자, 이어폰을 해주시고. 예. 안민석 의원님. 네. 이 스튜디오 상황과 상관없이 혼자 떠들지 마시고요. 같이 가주십시오. 자, 하여튼 저희가 이제 서정적인 음악, 남미에서 가장 큰 새, 산으로 날아간다는 내용으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아무래도 총리 인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과정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여실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문재인 정권과 또 민주당 우리 의원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고 뒷받침된 그런 정당으로서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과정을 가졌다면 이는 결코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 저희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국민적 실망이 여전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것이 일방통행식으로 용인되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표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독재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구조와 또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스스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부인 그림 그 전시회라든지 솔직히 현직 지사가 자기 부인의 그림 전시회에 참석해서 악수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뭡니까? 과거 기준이라면은 충분히 낭만할 사안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적 이런 신뢰와 기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 총리 낙마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그때 민주당은 낙마를 시켰는데 저희들은 낙마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주소죠. 자, 여당 사선 의원님 수도권. 네. 예. 김연아 의원님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표결 보이콧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표결에 참석하셔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네. 저는 이번이 찬성 던진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외로운 일은 결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여든 야든 앞으로 당론으로 온 개개인의 자유 의사를 짓밟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으면 좋겠고요. 어제 김연아 의원처럼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게 소신 있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고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몇몇의 문제 분명히 흠결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위장전입도 투기 목적과 자녀의 좋은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과감히 배제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이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 사이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프레임 짜는 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혁 경쟁을 함께 치열하게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을 여야가 함께 선의 경쟁을 해야 될 때고요. 따라서 국무총리 인준도 제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였으면은 이거 통 크게 통과시켜 주자. 물론 잘못은 지적을 하되 통 크게 통과시켜 주고 단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또 함께 우리가 국가 계획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을 통 크게 협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단한 또 흠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인준을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주자. 그런 프레임을 짰어야 되는데 이건 발목 잡기식의 어제 보이콧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수렁에 빠진 그런 결과,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그런 결과로. 수도권 사선 의원님 말이 너무 길고 재미없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참 세상 객세지감이고 참 세상 변한 거 실감합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저런 발언을 할 거라고 저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과거 MB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다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지금 시급하다, 하급하다. 하루빨리 국무총리 인준 국회에서 처리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늘 상투적으로 하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아니 박근혜 정권, MB 정권과 우리 노무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같은 선에서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공장장님 엘칸도로 박근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잘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8개월 동안 무려 총리 인준의 공백이 8개월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만큼 총리 후보자들의 지명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만큼 총리 절차는 인준 절차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분명히 인사 이 청문회를 지금 해나가는 그런 원내 전략이라든지 또 야당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성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그런 나태함이나 안일함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이제 반문하고 반성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전략이나 구상 이 자체가 과거 민주당의 반의 반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퇴장만 어제 하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있어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밟듯이 야당도 야당답게 역할을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와 비판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암담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뼈를 깎는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새로이 거듭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지 않고 아예 퇴장한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참여해서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략을 아예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가지고 피켓팅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런 거죠. 본회의장에 들어앉아서 표결에 참여하면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 인준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개개인이 이낙연 총리 인준 자체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 입장만 남는 것이고 표결에 이렇게 참여하는 순간 그 총리 인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청문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그때도 참여를 안 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만일 찬성 반대로 한다면은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야당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야당 역할을 못했다고 하시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총리 인준이 사실은 역대 가장 빨리 통과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마 요 근래 한 20여 년 동안. 맞습니다. 가장 빨리 통과된 YS 정부부터 DJ 정부 쭉 거치쯤이면 20년 동안에 가장 빠르게 통과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사태로 이 국정 공백과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이었어라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에 지금 제1야당으로서 볼멘 소리로 반대는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협조하는 거죠. 지지율이 너무 밀려서 사실은 총리 인준도 그렇게 밀려서 가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처럼 몸으로 또 아예 국회의장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고 또 의원들이 또 의장석을 증가하고 이런 방식 하면은 자유한국당 완전 이제 해체하라고 볼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원래 근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신뢰를 잃어서 야당 역할을 할 때 이 몰아붙이는 힘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 지금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야당이라는 것은 정의롭고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또 대정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그게 현실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아직까지 최순실 사태의 그런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앞으로도 이제 장관 인사 청문회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뭐 우려되는 후보자도 분명히 있지만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차 잘못하면은 국민적 지지 기반하에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독재 포퓰리즘에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이건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이 높은 지지율에 흠뻑 빠져서 독재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런 걱정이시다. 네. 예. 그 당내 친박 비박 문제는 해결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도 당권 문제. 의미 없습니다. 그건 뭐 언론에서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도지사가 당대표 됩니까? 이제는 뭐 본인도 아직까지 뭐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것도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만약 한다면은. 4일날 귀국하고 난 이후에 네. 뭐 당권 도전 의사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유력합니까? 네. 또 뭐 다른 분들도 아마 참여하는데 결과는 뭐 지켜봐야죠. 안민석 의원님. 네. 스튜디오에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발언기가 적지 않습니까? 전공 분야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전공 분야,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전공 분야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예. 앞으로 정유라 씨가 귀국한 마당에 이제 안민석 의원님의 앞으로의 아젠다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아젠다가 아니라 이제 어제 정유라의 귀국으로 누구보다도 제가 좀 많은 소회가 깊은데요. 네. 사실은 작년 12월 14일 밤에 특검에 제보를 드렸어요. 정유라의 소재지 관련해서. 그리고 바로 이제 정유라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됐던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걸렸어요. 정유라를 국내에 소환하는데 못 데려온 게 아니라 안 데려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거 검찰 내부를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유라의 귀국은 새로운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 1에서는 국정농단 진실을 밝혔다고 그러면은 이제 시즌 2에서는 저들의 은닉 재산, 어마어마한 은닉 재산, 저것을 검찰이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은닉 재산이요? 네. 의원님 이런 은닉 재산 추적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팀이 지금 현재 밝혀낸 것은 빙산일각이라고 보고요. 페이퍼 컴퍼니 400개를 저희들이 지금 밝혀냈지만은 이것도 역시 공권력에 의한 수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밝혀내고 저희들이 밝혀낸 것보다도 몇 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독일에서만 찾아냈지만은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류신테인 이런 나라들에서도 곳곳에 은닉 재산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은닉 재산의 전체 실체는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정유라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정유라 씨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까요? 이것에 저들의 이제 가계도를 보면요. 가계도요? 예. 최태민이가 최순실에게 모든 것을 승계를 했고 그리고 최순실이가 정유라에게 승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들은 철저하게 재산 없다. 최순실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의 재산이 얼마 있느냐? 없다. 있으면 다 찾아서 안 의원님 가지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냈지 않습니까? 저들은 끝까지 숨기는 재산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숨기려는 악의 세력과
이 재산을 찾아내는 국민검찰, 더 이상 정치검찰이 아니죠. 국민검찰과의 전쟁, 이것이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2의 핵심이라고 보고, 따라서 오늘 정유라는 구속을 시켜서 이 은닉재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시즌2가 철저하게 수사되고.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은닉재산 관련 이야기들은 언제쯤 터집니까? 저희가 언제쯤 기대하면 됩니까?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울산 북콘서트에서 그걸 발표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제가 전국을 이제 어제부터 돌면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왜 이 은닉재산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환수하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특별법으로, 그리고 최순실 재산의 뿌리가 박정희 비자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미국 CIA가 밝혀낸 미국 미 의회의 프레이즈 보고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순실의 은닉재산 몰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특치가 흔들 거라는 그런 우려와 부담감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섣불리 이 칼을 못 꺼내실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왜 최순실 재산 몰수를 하지 않느냐, 왜 특별법 제정을 하지 못하느냐, 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형식을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북콘서트 형식으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냥 북콘서트는 책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 안민석 의원께서. 아니, 책을 많이 팔아야지 우리가 다시 또 독일 갈 여비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책을 많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뭐 전국적인 이제 사상 민주당 내에 본인이 이제 차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보예요, 이 사람. 무슨 차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마 당권부터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 좀 전에 말씀처럼. 안민석 의원이 당대표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이러시면요. 북콘서트 한 사람 치고 당권 도전 안 한 사람 없어요. 아니, 그 의원 출마할 때도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당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여유와 품격을 찾기 위해 가지고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제가 뉴스공장에 기타 들고 나가서 엘칸도로 파사를 제가 연주를. 알겠고요, 의원님. 의원님 당대표 나가십니까? 저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이것을 국민과 함께 제정하는데 관심이 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무런 욕심도 생각도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하고 저는 크다란 정치적인 결단을 의원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말도 잘 안 나오네. 1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안민석 의원께서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안민석 의원이 확보한 그런 자료나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이게 다 줘야 됩니다. 줘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권을 잡은 마당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함께 하실 거죠, 김성태 의원님도? 그러니까 좋아요. 저희들도 약속하시죠. 정유라가 어제 귀국했습니다마는 능력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 한마디에 정권이 날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은닉 재산을 찾고 또 해외로 빼돌린 그 재산을 최근까지 관리하고 써왔던 사람으로 약속하시죠. 함께 찾겠다.